안녕하세요. 문혜진입니다. 저는 포스트모던 이후 미술에서의 동시대성 논의에 대해 얼터모던과 메타모던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는 소략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동시대성 및 동시대 미술이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동시대 규정이 관심 대상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더 이상 시대를 대표하는 특정 사조나 흐름이 존재하지 않기에 문자 그대로 동시대 미술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모던의 종언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모종의 감각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엔날레 등 현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시대 미술이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동시대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정의해야 되냐 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까닭에 2000년대의 그 초반 10년은 동시대를 이론화하려는 수많은 시도들로 넘쳐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9년 가을 옥토바의 동시대 특집호와 2009년에서 10년 이플럭스 저널 11호와 12호의 동시대 미술은 무엇인가 특집입니다. 옥토바 특집은 당대 주요 비평가, 큐레이터, 미술사가 32명에게 동시대 미술의 실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모은 설문조사로 미셸 쿠오, 오쿠이 애니저, 안톤 비도클, 권미원, 알렉산더 알베로 등 쟁쟁한 참여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동시대 미술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플럭스 저널의 특집은 보리스 그로이스, 캐롤 링와루,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 등 미술사를 배제하고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나 큐레이터, 철학자, 편집장, 작가 등 다양한 배경의 필자들이 쓴 동시대성에 대한 논고는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바라본 동시대성의 일면일 뿐 합의된 결론이나 공통된 지반은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지난 20년간의 미술 실천을 규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탐색의 결론이고, 동시대성은 논자마다 초점과 입장, 해석이 다른 무수한 견해들이 경합하는 의미의 경쟁의 장입니다. 여기서는 포스트모던과 관련해 나름의 방식으로 동시대성을 규정하려 한 두 가지 선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9년의 얼터모던 논의와 2010년에서 17년의 메타모던 논의가 그것입니다. 이 두 논의를 선택한 것은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미술과 관련된 포스트모던 이후의 모색이자 현장의 흐름과 맞물린 담론이기 때문입니다. 얼터모던은 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니콜라 브리우가 제시한 개념으로 포스트모던 이후의 미술과 그 시대성을 규정하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2009년에 출간된 책 레디컨트에서 구체화되고 같은 해 열린 동명의 테이트 트리엔날레 전시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전시에서 브리우는 기획에 그리는 얼터모던뿐 아니라 얼터모던 선언문과 4차례의 프롤로그격 학술 행사, 한 차례의 대형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주창하는 얼터모던 개념을 담론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얼터모던은 포스트모던의 다음 단계로 21세기의 모더니티로 규정됩니다. 접두사 얼터는 다양성과 대안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얼터모더니티는 포스트모더니티가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과거의 모더니티와 다르며 위계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탐험되고 그려지는 타자들 사이의 현상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더니티와 얼터모더니티는 무엇이 다를까요? 브리우는 모더니티를 무엇보다 보편주의로 파악합니다. 보편주의와 불가분의 식민주의, 과거와 결부된 것으로 차이를 취급하고 자체의 기준을 어디든 적용하려는 성향, 스스로의 역사적 개념과 서사를 당연시하고 모두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20세기 모더니티의 특징입니다. 아방가르드, 보편주의, 진보, 급진성 등은 모두 과거의 모더니즘과 연결되며 이들의 기저에는 모더니티의 전체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남성중심주의, 동성애 혐오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티는 이중부정이나 역무관심을 통해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노예 사이의 균열을 재현하고 경계성을 유지해 결과적으로 모더니티와 마찬가지로 이분법적인 상태를 보존합니다. 모던 보편주의도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도 새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브리우는 21세기의 시공간에 맞는 새로운 모더니티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상 모던은 당대에 대한 생각이고 반동적인 사조에 저항하여 오늘날을 시작으로 삼는 것이므로 브리우는 21세기에 맞는 모더니티를 제고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주창하는 이유는
모더니티보다는 바로 앞선 시대인 포스트 모던과의 결별 의지 때문입니다. 브리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애도의 철학입니다. 역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훼손된 파편들만이 존재하며 의미와 실제를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 우울의 기조가 팽배해 있었고 이는 차용과 시뮬라크루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문화주의로 대표됩니다. 1989년에 열린 전시 지구의 마법사들 이후 다문화주의가 대세로 등장합니다. 탈식민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 바깥에 대한 문을 열어젖혀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수평적으로 변화시켰으나 본질주의와 정체성 중심주의라는 문제를 남겼습니다. 브리오는 다문화주의가 모든 의미를 정체성으로 귀속해버려 결국 기원을 신화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의 타자에 대한 존중은 겉보기엔 윤리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도된 식민주의로 나와 타자의 이항 대립을 지속시킵니다. 작품을 작가의 조건, 지위, 기원으로 설명하는 정체성 정치학은 뿌리내림과 통합이라는 낡은 용어로 디아스포라 개념을 재규적으로 개념화합니다. 그런 까닭에 브리오는 이항 대립 원리주의에서 벗어나서 다수의 문화적 의미소와 협력해 독자성들을 지속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 시대의 모더니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얼터모더니티입니다. 얼터모더니티의 시계적 근원은 세계화입니다. 돈의 흐름 및 이민자들의 증대, 일성화된 국외 이주, 교통망의 확대와 대규모 관광업의 폭발은 새로운 초국가 문화를 형성합니다. 브리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을 세계적으로 통합된 자본주의 단계의 출현이라고 봅니다. 주목할 점은 세계화에 대한 브리오의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한편으로 세계화는 변화된 시대 상황의 상징으로 새로운 문화적 시대 구분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브리오는 세계화 시대의 주체의 운명은 영원한 망명이라 말하며 특정 문화에 동일시되지 않으면서 문화들 사이를 이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 브리오는 세계화가 지리정치적 표준화와 역사의 시계의 동기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세계화를 경계합니다. 결국 브리오의 얼터모더니티가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이고 탈중심화된 교섭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유동하되 표준화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 문화를 엮으며 무수히 다양한 독자성들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모더니즘과 세계화의 결합은 번역, 크레올화, 이시성, 여행, 이주, 망명으로 구현됩니다. 이주의 흐름, 국제적 노마디즘, 금융 및 상업의 세계화의 시대에 개인은 다양한 문화와 이질적인 담론들 사이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같은 다원어적 상태에서 번역은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브리오가 번역을 대안적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번역의 매개성과 불완전성에 있습니다. 번역은 본질적으로 전치 행위이며 두 언어를 통달했음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자명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유래한 전통을 표현하기보다 문화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맥락 사이의 통로를 제시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실천은 곧 번역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크레올화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출신의 이주민 문화가 카리브해의 문화와 뒤섞이면서 독자성을 지닌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크레올화는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도 원천적이지 않으며 비교를 위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다양성을 가리킵니다. 특정 문화의 관습과 영역에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와 자유롭게 뒤섞이는 혼성이 크레올화입니다. 크레올화가 문화뿐 아니라 시대에 적용되면 이시성이 됩니다. 이시성은 서로 다른 시간성이 혼합된 것을 뜻하는데 모더니즘의 시간이 선형적 시간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간이 루프 안에서 빙빙 도는 석화된 시간이라면 얼터모던의 시간은 시공간의 모든 방향에서 현재의 모든 차원을 탐색하는 방향상실의 경험을 뜻합니다. 이 같은 이질적인 시간들의 공존이 이시성입니다. 물리적인 몸의 이동 그리고 이에 따른 문화적 혼성이 우리 시대의 존재 양식이 되면서 전치, 번역, 이주, 여행이 작업의 양식이자 방법론이 됩니다. 얼터모던 시대의 작가는 문화적 유목민 혹은 여행하는 인간입니다. 여행객의 관점에서 영토를 다시 보는 이들의 작업에서 기후는 전치되고 회로 속에서 여행하며 역사적 기억은 네트워크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작업은 군도 아키펠라고로 비유됩니다.
군도는 전지구적 문화의 다양성을 대변하면서 구조 없는 성좌를 암시합니다. 얼터모던은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를 새로운 보편주의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티의 네트워크화된 군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라고 브리오는 말합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얼터모던은 모더니즘과 세계화의 결합이지만 담론적으로는 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를 종합한 것입니다. 탈식민주의의 영향은 위기 없는 다양한 모더니티들의 공존이나 혼성을 가리키는 군도 혹은 크레올화 같은 개념에서 익히 관치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활발히 진행된 차크라바르티, 깡클리니, 폴 길로이, 아파두라이 같은 탈식민주의 학자들의 비서구 근대성 연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얼터모던 전에 도록에 실린 오쿠이 애니저의 글 모더니티와 탈식민주의적 양가성은 이러한 추정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애니저는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디페시 차크라바르티가 유럽을 지방화하기라는 책에서 주장한 모더니티의 이지성 개념을 수용합니다. 차크라바르티는 각 지역에 따라 근대성의 양상이 다양한 만큼 근대성을 서구의 보편 일률적인 역사적인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애니저는 이성과 진보의 유럽적 가치를 대변하는 큰 근대성 이면에 비서구의 작은 근대성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의 다양한 소서자를 반영하도록 근대성을 역사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니저와 브리우가 비서구 근대성에 주목한 것은 동시대 미술 생산이 이전에 비해 탈중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샤르자, 요하네스버그, 상하이, 다카르 등 여러 비서구 비엔날레의 부흥에 힘입어 2000년대의 미술계는 인종, 문화, 민족의 측면에서 다양한 작가군의 부상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유입을 경험합니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 출신 큐레이터 패트릭 플로렌스, 가나 출신 미술사가 코베나 머서, 파키스탄 출신 작가이자 큐레이터 라쉬드 아린, 인도 출신 미술사학자 기타 가푸르 같은 학자 혹은 비평가, 작가들의 비서구 미술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 시기의 탈식민주의 학자들의 다원적 근대성 연구와 궤를 이루며 복수적이고 대안적인 근대성이라는 개념의 착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죽었다라는 도발적인 문구로 시작되는 선언문, 테이트 트리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 출신이 아닌 작가들을 대거 기용한 파격적인 행보, 전시 못지않은 비중으로 굵직한 학자 혹은 비평가들을 초빙한 다수의 학술 행사는 6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전시에 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작품 간의 병치와 병렬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시 구성 혹은 작품 배치를 칭찬하는 리뷰도 있었지만 얼터모던이라는 전시 주제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담론이 작업을 압도해서 작품이 이론의 도해처럼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전시 자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으로 전락한다거나 혹은 브랜딩, 즉 전시가 제품, 즉 작품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브리오만의 문제라기보다 큐레이터가 개별 작가나 사조보다 두드러지는 동시대 큐레이팅의 현황 자체를 보여줍니다. 다수의 텍스트와 토크 등 담론이 전시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거나 압도하는 일은 2000년대를 즈음에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일례로 오쿠이 애니저의 도큐멘타 11은 비엔나, 베를린, 뉴델리, 세인트루시아, 라고스의 5장소에서 미리 4번의 학술 행사를 열고 이후 전시를 개최했으며 독일 제트카임에서 열린 야심찬 2전시, 충돌하는 이미지, 그리고 사물을 공적으로 만들기라는 2전시는 걸출한 2 이론가인 브루노 라투르와 페터 바이블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 담론 중심적인 전시였습니다. 얼터모던의 문제는 개념 자체의 이론적 허점과 개념과 작품 사이의 간극에 있습니다. 우선 브리오는 얼터모던, 얼터모더니티, 얼터모더니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해 사용합니다. 또한 시대 규정이 되기에는 지칭하는 시기도 모호합니다. 21세기 모더니티라는 표현을 보면 2000년대 이후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포스트모던이 언제 끝나고 얼터모던이 도래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새 시대의 패러다임에 굳이 모더니티를 다시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박약합니다. 브리오가 포스트모더니즘뿐 아니라 20세기 모더니즘의 보편주의, 급진성, 충격미학과 얼터모던의 차이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관계를 숨기거나 축소한다는 점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단절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고 이유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격이 되어서 좀 억지스러워집니다. 한 예로 얼터모던의 대표적 전략으로 거론되는 번역은 호미 바바가 문화의 위치에서 거론한 번역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바는 소수자의 위치가 끝없는 재기입과 재위치를 요구한다고 보면서 새로운 것에 틈입하는 이들의 생존 전략이 번역이라고 봅니다. 번역을 통해 틈새적이고 지리적인 시공간이 열리며 이런 틈새 공간에서 우리의 문화적 동시대성을 재기술하는 현재가 되돌아옵니다. 이는 고정된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코드와 다른 코드를 조화시키고 그들의 특별한 독자성을 다른 문화권에서 탄생한 문제들과 공명시키는 것이 동시대 주체의 번역이라고 보는 부류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바바는 스스로를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문화주의와 해체주의를 바바가 비판하기도 했지만 바바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체성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체성의 부정과 지역성의 주장을 통해서 근대성에 나타난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을 바바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시 서문에 등장하는 파편화 개념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흔적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집단 저자성과 완전한 탈중심화가 우리 시대 문화의 새로운 구조라고 단언하는 목소리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저자성 혹은 원본성 공격과 해체가 떠오르는 것이 과한 연상은 아닐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이동과 전치, 역사적으로는 이시성, 문화적으로는 크레올화로 드러나는 얼터모던의 속성은 현장에서 체감한 구체적인 작업의 변화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작업과의 일치도는 낮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여러 나라의 국기가 흩어져 있고 신리의 지리적인 회화가 건축 파편과 함께 제시된 그 왼쪽에 프란츠 에커만의 작업, 그 다음에 페덱스 택배 상자에 표준 크기에 딱 맞춰 제작되어서 세계 각지로 배송되어 금이 간 오른쪽에 왈리드 베스트의 유리 상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사회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야성적 충동을 소환해 고대의 샤머니즘과 동시대를 결합시킨 왼쪽의 마커스 코아츠의 영상, 서부 영화와 고어 영화를 뒤섞은 쉐자드 다우드의 기묘한 혼종 영화는 경계 없음, 이동, 번역, 크레올화 같은 전시의 키워드에 잘 부합합니다. 혼종성이나 비서구 근대성이 이 시기의 미술 현장의 주요 쟁점이었기에 현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추출한 지점은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미술 내재적인 흐름의 변화를 시대 구분 개념과 결합시키면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을 연결하고 구성하는 방법론은 아카이브나 혼종화 같은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작업과 일치도도 높습니다. 일례로 얼터모던전에 포함된 요아킴 퀘스터나 타시타 디는 헬 포스터가 이미 아카이브 개념으로 논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얼터모던은 포스트 모던의 종언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만들었지만 작품을 설명하기에는 용어가 너무 일반적이고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담론적인 완성도가 부족한 탓에 관계미학만큼의 반향을 얻지 못하고 2000년대 미술계의 동시대 논의 중 하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모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시대성에 대한 논의가 끝을 향해 가던 2010년 문화이론가 티모테우스 베르밀론과 로빈 반덴 아커는 메타모더니즘에 관한 노트를 발표하며 이 미군 같은 논쟁에 뛰어듭니다. 문화이론가로서 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그들이 관찰한 21세기 문화가 더 이상 포스트 모더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른 담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09년 동명의 웹진을 설립해서 2016년까지 운영하며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를 두루 아우르는 동시대 경향에 대한 글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이 웹진의 7년간의 연구를 규합해 출간된 것이 2017년에 나온 메타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역사성, 정동, 깊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영화, 문학, 미술, 대중문화, 글쓰기,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2000년대를 규정짓는 감각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큐레이터로서 현장의 변모한 동향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 얼터모던과 달리 이론가들이 관여한 메타모던은 용어 설정과 관련된 근거가 명확한 편입니다. 베르밀론과 아커 역시 포스트모던이 끝났다고 보고 21세기 변화한 느낌의 구조를 메타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들이 함께, 사이에,
너머를 가리키는 접두사 메타를 사용한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21세기의 패러다임이 모더니즘의 전념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무관심 사이에서 진동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메타모더니즘은 인식론적으로는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자리하고 존재론적으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놓입니다. 21세기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기술하기 위해 저자들은 레이먼드 윌리엄스와 프레드릭 제임슨을 참고합니다. 우선 당대 지배적인 정서를 추출하는 개념인 느낌의 구조는 윌리엄스의 용어입니다. 그는 우리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지만 쉽게 요약하거나 추출할 수 없고 예술의 형태로만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서나 감수성을 느낌의 구조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공유하며 알기에 사회적 경험의 특수한 특질이 되고 그래서 특정 시대나 세대의 감각으로 규정 가능한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어떤 속성입니다. 한편 동시대의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역사적 시대 구분을 구축하는 방식은 프레드릭 제임슨을 참조했습니다. 미술, 문학, 영화, 건축, 대중문화 등 전반적 문화 현상을 아우르는 메타모더니즘의 서술은 제임슨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담론으로서 메타모더니즘은 상당히 선행연구 연구는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모더니즘에 대한 논증 및 평가입니다. 담론으로서 메타모더니즘은 상당히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 정교한 이론적 검증이 메타모더니즘의 개념적 설득력의 근거입니다. 이들은 인식론적 존재론적으로 메타모더니즘의 속성을 논증합니다. 인식론적으로 메타모더는 칸트의 소극적인 관념론과 결을 같이 합니다. 베르밀런과 아커는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모두 헤겔의 적극적인 관념론에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역사가 끝났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헤겔식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즉 정해진 목적인을 향해 변증법적으로 나아가는 역사 개념이 끝난 이유에 대해 어떤 이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 즉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 목적이 영원히 달성될 수 없음. 즉 애초에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타모던 역시 역사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에 충족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이 as if, 즉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사고가 칸트의 역사 철학입니다. 칸트는 개인이 자신도 모르게 각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계획을 향해 마치 시를 따라가듯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정치적, 도덕적 진전을 위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가듯이 역사 역시 목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모던은 불가피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것이며 진리를 찾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존재론적으로 메타모던은 사이의 사고로 특징 지어집니다. 메타모던은 모던과 포스트모던 사이에서 진동합니다. 그것은 모던의 열의, 포스트모던의 아이러니, 희망과 말랑꼴리, 순진함과 알고 있음, 공감과 무관심, 통합과 복수성, 전체성과 파편화, 순수함과 모호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 진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향하면 다른 쪽이 잡아당기는 진자와도 같습니다. 메타모던은 이렇게 모던과 포스트모던 사이에서 교섭합니다. 철험의 메타모던 인식론과 사이의 메타모던 존재론은 모두 둘 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즉 보스 리더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동력학을 저자들은 메탁식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스어로 사이 혹은 매개를 가리키는 메탁시는 서로 다른 양극 사이의 움직임 혹은 긴장과 결부됩니다. 메탁식스는 여기와 저기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아무데도 없는 것이며 의미를 추구하는 모던의 욕망과 이를 의심하는 포스트모던의 감각, 양자의 메인 메타모던 상태에 대한 은유입니다. 메타모던의 구체적인 신뢰는 미술, 문학, 건축,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채집됩니다. 파편적으로 제시되는 메타모던 예술 사례는 좀 혼란스럽지만 수집의 기준은 비교적 명료한 편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속성의 공존,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태도, 해체가 아닌 재건 등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런 태도는 미술평론가 제리 살츠가 2009년에서 10년 뉴욕의 청년 작가들의 태도에 대해 남긴 논평과 일치합니다. 나는 내가 만드는 예술이 실없고 심지어 바보 같아 보이거나 전에 이미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작업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태도가 모던의 진정성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심함이 공존하는 메탁시스의 상태입니다. 베르밀런과 아코는 이러한 메탁시스적 태도를 신낭만주의라고 규정합니다.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평범한 것에서 신비를 느끼며 낯선 것에서 친숙함을, 무한과 유사한 유한을 제시하는 것이 낭만화라는 독일 철학자 노발리스의 기대서 저자들은 둘 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양극 사이에서 진동하는 성격을 지닌 작업을 선별합니다. 사례는 굉장히 방대한데요. 20세기 중반의 작가 바스, 얀 아더부터 동시대인인 감독 데이비드 린치, 화가인 피터 도이그, 감독인 웨스 앤더슨, 건축가 헤르조그 데 뮤론에 이르는 이 방대한 신낭만주의의 목록은 비합리와 합리, 원시적인 것과 문명, 문화와 자연, 순진함과 냉소, 형식적 구조와 형식주의적 비구조 사이의 협상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비웃지도 않고 미래를 갈망하지도 않으며 잃어버린 미래를 다시 인지하려고 합니다. 베르밀런과 아코는 모던과 포스트모던, 메타모던을 키워드로 비교하며 정리합니다. 모던이 유토피아라면 포스트모던은 디스토피아고 메타모던은 둘 모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장소 없는 장소입니다. 모던이 신탁시스, 즉 구축이라면 포스트모던은 파라탁시스, 병렬이고 메타모던은 메탁시스, 매개입니다. 탁시스가 배열이란 뜻인데요. 오더링이란 뜻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자면 모던은 시간적 배열이고 포스트모던은 공간적 무질서이며 메타모던은 정리된 것과 흐트러진 것 둘 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시공간입니다. 담론으로서 메타모던은 꽤 설득력 있는 직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시대 구분하기 또는 메타모더니즘의 출현이라는 책의 1장 제목이 암시하듯이 베르밀런과 아코는 훨씬 명확하게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기를 특정합니다. 금융위기, 정치적 중심의 붕괴, 기후변화, 대체에너지 생산 등 밀레니엄 이후 세계사적 위기가 목전론적으로 반듯하게 나아가던 역사의 진행을 굴절시켰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역사의 굴절에 대한 감각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은 공감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론적인 설득력을 가중시키는 것은 앞시대인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목적지향적으로 포스트모던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얼터모던과 달리 메타모던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계를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포스트모던 경향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포스트모던 경향 중 많은 것이 다른 감각, 다른 형태, 다른 의미 및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저자들은 메타모던과 포스트모던이 다원론, 아이러니, 해체라는 지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포스트모던이 신화나 희망 같은 모던의 열망을 부정한 반면에 메타모던은 그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갱신하려고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모던의 이상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회의 사이에서 진동하기에 메타모던은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협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알 건 아는 순진함 혹은 실용적 이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메타모던의 전략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전술했듯 인신론적, 존재론적 측면에서 충분한 이론적인 논증, 잘 정리된 키워드로 패러다임의 차이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기민함도 담론으로서 메타모던의 효용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럼에도 메타모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들은 메타모던을 모던과 포스트모던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둘 모두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동일하지도 않은 중간적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 있고 상식적이며 현상과도 잘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모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겹치는 지점이 없는 양극으로 상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메타모던이 앞시대인 포스트모던과 겹치는 지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포스트모던이 그 성구인 모던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론적인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학자는 포스트모더니티가
근대성의 발전 단계에 있는 하나의 자기 의식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모더니티와 양가성에서 바우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는 그 자신의 본래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모더니티다. 포스트 모더니티는 스스로의 불가능성과 화해한 모더니티다. 또한 좋든 싫든 그것과 공존하기로 결정한 모더니티다. 모던한 실행은 지속된다. 하지만 이제 한때 모더니티를 출범시켰던 목표는 결여되어 있다. 이렇듯 모던과 포스트 모던을 가르는 결정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흔들리는 진자라는 상징은 매력적이고 유용하지만 약간의 의구심이 남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개념적 모순이 아니라 이론과 사례 사이의 괴리입니다. 미술, 문학, 음악, 정치, 영화 등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방대한 분석 대상은 과할 정도로 범주가 넓고 맥락이 달라서 하나로 규합하기 어렵습니다. 모순적인 것들을 종합하는 추상적인 지향이나 태도 정도가 도출 가능하나 각 장르의 맥락이 달라서 규합이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느낌의 구조, 즉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의 진동은 도출했으나 일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느낌의 구조의 표현을 추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실패했음은 왜곡과 오역에서 드러납니다. 베르밀론과 아커는 여러 장르의 사례를 섞어 포스트 모던과의 차이를 규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피상적 지식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례로 저자들은 레이첼 화이트리드와 다니엘 비랭, 마사 로슬러를 포스트 모던 작업으로, 아민 보엠, 그레고리 크루두슨, 데이비드 린치를 메타모던의 신낭만주의 작업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이 화이트리드, 비랭, 로슬러를 포스트 모던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생활 공간에 대한 가정을 해체한다는 것이며, 보엠, 크루두슨, 린치를 메타모던으로 보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생산된 환경에 대한 가정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포스트 모던을 해체라고 보고 메타모던을 이제 강화 혹은 이제 다시 쓰기 뭐 이렇게 본 것인데요. 하지만 로슬러는 몰라도 화이트리드나 뷰랭은 일반적으로 미술 분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분류되는 작가가 아닙니다. 화이트리드의 하우스는 집 내부를 콘크리트로 떠낸 작업으로 기존 조각에서 간과되던 음의 공간에 주목한 조각 매체 연구로 보통 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니엘 비랭의 작업은 미술관 안에서는 전형적인 추상회화로 보이던 작업이 그 왼쪽 사진이죠. 미술관 밖으로 나가면 플랜카드가 됨을 지적하는 갤러리 공간에 대한 제도 비판 작업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 미술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멀리 보는 사람은 1960년대 즉 팝아트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사이에 발생한 세 가지 경향을 지칭합니다. 첫째는 재현, 독창성, 저자성 등이 미술의 규범을 공격하는 개념적인 작업을 지칭하고요. 두 번째는 형상회복적 신표현주의를 지칭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체성 정치학으로 대변되는 다문화주의 작업을 보통 지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그 뒤상의 병기를 차용한 쉐리 르빈의 작업이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재현을 문제시하는 신디 셔먼의 작업을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신표현주의에 대한 작업으로는 그린버그 모더니즘이 금지한 형상, 내용, 상징 등을 복구시킨 인멘도르프 등의 작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로는 이발소에서 주워온 흑인의 머리카락으로 흑인 특유의 그 드레드 헤어를 표상한 데이비드 해몬스나 푸에르토리코의 장식적인 민속문화를 형상화한 페폰 오소리오의 작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결국 통설과 맞지 않는 해석은 필요에 따라 이론의 작업을 끼워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얼터모던도 메타모던도 모던이나 포스트모던이 일으켰던 정도의 패러다임 대치를 이루지는 못했고, 포스트모던 이후를 찾는 여러 동시대성의 탐색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큐레이터로서 브리오는 과거와 달라진 2000년대 작가들의 혼종적인 경향을 설명할 이론적인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시성, 크레올화, 전치, 번역 같은 현장의 주요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으나 새로운 시대의 구분 용어를 만들려는 목적의식이 너무 강해서 포스트 모던과의 단절을 전제한 나머지 이론적인 완성도가 미흡해졌습니다. 한편 메타모던은 상황이 반대였습니다. 무언가 변했다라고 하는 감지에서 출발한 것은 동일하나
이론가인 베르밀런과 아커가 집중한 것은 강론보다는 총론이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정교히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기에 이론적인 완성도는 높으나 적용 사례와 이론이 잘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이론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담론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2000년대를 설명하는 동시대성을 찾는 커다란 흐름의 일부입니다. 얼터모던보다 2년 앞서 쓰였으나 세계화나 대항근대성 같은 골자가 동일한 안드레아스 후이센의 글은 이를 증명합니다. 보편 이론의 종결을 선언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본적인 기획이므로 어쩌면 패러다임 대체에 실패한 것 자체가 현 시대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얼터모던과 메타모던은 모두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참고해 미래를 모색하는 베냐민의 변증법적 시간을 추구합니다. 이들 담론을 통해 우리는 2000년대라는 시간에 대해서 깊게 성찰했고 생각해 볼 만한 여러 중요한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여러 시공간 및 문화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방법론이 조사 기반 작업의 보편적인 언어가 된 지금 부리오는 여전히 현 시대를 얼터모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혹은 메타모더니즘에 대한 관한 노트에서 포착한 2000년대 초반 10년의 감각과 2010년대의 감각이 동일할까요? 둘 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회색 분자 같은 메타모던의 태도가 2020년대에도 유효한 것일까요? 어쩌면 어느 쪽이든 역사적 의식 자체에 2010년대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닐까요? 혹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문화예술의 변화를 외재적인 사유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무수한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면서 발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브리오와 베르밀런 아커는 모두 문화예술의 변화에 토대를 두면서도 근거를 사회-정치적인 변동에 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경제적 단계와 문화적 패러다임을 연결시킨 프레드릭 제임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임슨을 따른다면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실제로 제임스는 협소한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끝났지만 후기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단계는 끝나지 않았기에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역사적인 시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려면 2000년대의 자본주의가 이전 시대의 자본주의와 다름을 밝히거나 혹은 제임스의 프레임을 버리고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문화예술 내재적인 동인을 근거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무엇이 가능한가 하는 상태, 무엇이 조건인가 하는 조건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시대 구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테리 스미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동시대가 이미 하나의 용어로 규정지을 수 없는 상태로 진입한 것이라면 가능한 것은 하나가 아니더라도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을 포착하고 이를 진단하며 미래를 모색하는 길일 것입니다. 일례로 되돌아온 아브젝트, 퍼포먼스 같은 실제성의 부상, 9.11 이후 편집증과 키치의 남용 등 분열적인 비상상태 속에서도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며 다른 시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헬포스터의 행보 역시 단일 이론은 아닐지라도 동시대성에 대한 치열한 추구일 것입니다. 동시대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누구며 어디에 있는가와 대한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실패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동시대성을 계속 탐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